반갑습니다. 아파트 가격 시황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. 반도체 초호황에 한국 성장률 10%대. 와. 자, 김현봉 대통령 정책실장도 지금 성장률 10%대. 물론 물가를 포함한 명목 성장률이긴 하지만, 자, 그래도 이게 두 자릿수 성장이라는 건 정말 우리가 최근 들어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이제 성장률입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이렇게 성장률도 높고 초호황이라 그러고 이러는데 왜 체감을 못하는 걸까? 자, 그 이유가 오늘 밝혀졌는데요. 자, 시가총액 7천억 이상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, 보통 우리가 소부장 기업이라고 하는데, 이 반도체 기업들 25곳에 올 1분기 고용 상황을 봤더니 작년 말에 한 22,327명 정도 됐었는데 올해 1분기 말에 22,762명. 자, 어마어마하게 호황이다,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데, 자, 2만 명이 넘어가는 이 25개 기업에 불과 435명, 1.9%, 2%가 안 되게 고용이 증가를 했다라는 건데요. 자, 고용의 질도 굉장히 낮습니다. 정규직은 1.5% 증가하는데 그쳤고, 비정규직이 5배나 넘는 7.9%.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죠. 이렇게 반도체 호황이다라고는 하지만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뽑는. 자, 그러니까 고용의 질도 안 좋고 고용 전체도 별로고,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 호황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. 자, 반도체 자체가 그렇습니다. 원래 이게 자본 집약적 산업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취업 유발 개수가 1.86에 불과합니다. 그래서 제조업 평균이 4.85 정도 되는데 이것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반도체가 아무리 호황이어도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자,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5억을 받았다, 6억을 받았다, 10억을 받았다. 무슨 대출 그냥 1%대로 5억을 해준다. 사실 상대적 박탈감만 느낄 뿐이지. 자, 초호황은 초호황인데 이런 고용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. 자, 이러면 이게 또 이렇게 기업 전반으로 뭐가 이렇게 확산되는 기업들, 그러면 기업들끼리는 뭐가 그래도 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게 있을까? 우리가 낙수 효과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럼 낙수 효과는 좀 있느냐라는 건데, 자, 이것도 좀 어려운 것 같은 게요. 국민신한 하나 우리 농협 5월 말 기준 했을 때 5대 은행의 연체율이 작년 말에 0.37%였어요. 사실 5대 은행의 연체율이 0.3%가 넘어가는 것도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죠. 자, 그런데 이거보다 불과 5개월 만에 0.14%가 올라서 0.51, 어마어마하죠. 5개월 만에 무려 38%, 40%가 폭증을 했습니다. 이야, 아니 이게 은행 연체율이 그것도 5개월 만에 40%가 폭증한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운. 자, 그만큼 지금 어렵다는 얘기잖아요. 기업들 이 안에는 가게들도 있을 거고 기업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모두가 지금 어려워서 이자조차 못 내는 기업, 이자조차 못 내는 가게들이 많다라는 건데, 특히나 이 지금 수치 중에 보면 중소기업 연체율이 작년 말에 0.5%더 엄청나게 높은 건데 올해 5월 말 기준 했을 때 0.73%. 야, 아니 반도체가 호황이다, 지금 난리가 났다 라고 하는데, 이게 기업 전반을 살펴보면 오히려 중소기업들은 이자도 못 낼 정도로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한 개 기업이 10개 중에 4개라고 하잖아요. 거의 40% 가까운 기업이 벌어서 이자도 못 내고. 자, 이러니까 연체율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0.73%. 더더구나 이게 국민, 신한, 하나, 우리, 농협 5대 시중은 얼마나 깐깐하게, 사실
기업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5대 은행에서 돈 빌리기가 쉽지 않거든요. 특히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마찬가지죠. 자, 그런데 이 기업들이 그렇게 깐깐하게 대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0.73%로 2020년 이후에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, 자, 이렇게 기업들이 지금 중소기업들 특히나 어렵다는 얘기잖아요. 그래서 낙수 효과가 지금 뭐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,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여기에다가 중소기업의 고정이하 여신 부실채권 비율이라고 하죠. 이 부실채권 비율도 5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0.68%, 0.7%에 가까운, 이것도 2020년 이후에 6년 만에 가장 최고치를 기록해서, 자, 결국은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. 자, 그리고 반도체 호황이 가계 전반으로도 확산이 안 되고 있다. 이것도 오늘 지표가 나왔는데요. 자, 그게 국가 데이터처, 그러니까 통계청이죠. 자,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의 실질 소득 증가율을 봤더니 전분기 대비해서 0.4%에 불과하더라. 이게 3개 분기만이니까 뭐 작년 2분기 되겠죠. 2분기 후에 3개 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였는데, 아니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작년 뭐 2분기 뭐 이러면 반도체 사이클이 아직 시작도 안 됐을 때인데 이때보다도 가장 낮은 정도라면, 아니 지금 뭐 수출 뭐 대박 났다, 반도체 대박 났다, 아니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 이 가계 실질 소득 증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데,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긴 합니다. 아이러니한 부분이에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뭐 가계의 실질 소득 뭐 이런 거하고도 지금 뭐, 그러니까 뭐 많이 가져가는 분들은 많이 가져가지만 그만큼 못 가져가는 분들이 더 어려워졌다, 이래서 평균을 그냥 낮춘, 이런 걸로도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. 자, 그것 중에 하나가 소득 하위 20%를 우리가 1분위 가구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소득이 뭐 100% 중에 가장 아래쪽이 20%니까요. 그래서 가장 좀 어려운 분들인데, 자, 이분들의 이제 흑자액이라고 하는 게 처분 가능 소득에서 소비 지출을 뺀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돈에서 쓰고 남은 돈을 얘기하는 건데, 이게 마이너스 43만 8천 원이었어요.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빚을 내서 쓴 거죠. 소득이 없으니까, 소득보다 지출이 많으니까. 자,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. 지금 뭐 물가도 워낙 지금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은 별로 안 늘고, 아까도 보셨지만 실질 소득이 0.4% 늘었잖아요. 근데 뭐 지금 뭐 이렇게 물가는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다 보니까, 자, 결국은 처분 가능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구조로 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결국은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큰 적자 규모를 나타내서 결국 많이 버는 분들, 뭐 상위 지금 20%, 5분위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좀 따뜻한 뭐 이런 좀 뭐 상황이라면, 그 아래쪽들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뭐 이런 걸로도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문제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, 여기에 이제 소속된 뭐 가게들, 자, 형편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반도체 호황 쪽에 뭔가 혜택을 보는 분들은 뭐 괜찮겠지만, 뭐 그 반도체 호황이라는 게 다 혜택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외된 이런 분들은 훨씬 더 형편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, 자, 오늘도 환율 발작이 또 일어났습니다. 제가 요거는 조금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. 자, 와, 미쳤죠? 자, 오늘 1,540원을 뚫었습니다. 장중. 그래서 1,541.6원이니까, 와, 이 사실 1,540원이 뚫렸다라는 것은 이거 엄청나게 상징적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뭐 1,530원대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1,500원 지금 넘어간 게 오늘로 이제 25거래일 뭐 이렇게 제가 지금 카운트를 하고 있는데, 자, 이게 금융위기 때는 이미 넘어섰죠. 뭐 이전 영상에서 살펴드렸지만 거의 IMF 때, 그때가 48일이었나요? 49일이었나요?
이거에 이제 거의 근접해가는, 그래서 뭐 지금 모든 상황들이 뭐 평균 환율 같은 경우도 6월 평균 환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면 뭐 더 올라가겠죠. 이렇게 되면 금융위기는 넘어섰고 지금 외환위기 IMF 이후에 28년 만에 가장 최악의 지금 환율 상황들이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일단은 뭐 중소기업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어렵죠.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뭐 수입품을 가공을 해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뭐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뭐 환율이 올라가면 뭐 이렇게 그러면 뭐 이게 국내에다가 뭐 이렇게 파는 거면 수출을 하면 그나마 조금 낫겠지만 수출 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 뭐 내수를 이렇게 뭐 중점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 훨씬 더 어려워지는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고, 더더구나 또 이렇게 되면 또 물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득이 같이 올라가주면 모르는데 소득이 안 올라가주면 소비가 또 줄게 되죠. 자,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될 수 있는 뭐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.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준금리 인상, 환율이 또 이 난리니까 기준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죠. 자, 이런 것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, 그래서 지금 국채금리가 난리가 났습니다. 3년물 같은 경우가 3.8, 와, 이제 4% 가까이 가죠. 5년물은 이미 4%를 넘어 있고요.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4.2% 가까이가 있고 30년물도 4.3%에 가까이가 있어서 자, 국채금리가 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. 무보증 AAA 1년물 금리가 3.626, 와, 뭐 엄청나네요. 자, 은행채라는 건 뭐 은행들 자금 조달 금리죠. 자, 은행채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해서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그래 뭐 무조건 이건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3.626까지 은행들도 3.6% 넘는 이자를 지불하면서 현금을 땡겨온다는 얘기잖아요. 그래서 24년 5월 이후에 2년 만에 또 가장 높은 이런 금리를 보이고 있고요. 자, 이러면 뭐 당연히 기업 대출 금리 올라갈 수밖에 없죠. 은행들이 아니 뭐 이렇게 비싼 금리를 가지고 은행채를 발행을 하는데 뭐 기업 대출 금리 올라가고 가계 대출 금리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. 자, 그리고 부동산 쪽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자, 결국 집을 사고 싶어 하는 매수 심리가 꺾일 수밖에 없겠죠. 아니, 내 지금 직장이 지금 어려워. 그러면 내 소득이 또 줄어들 수밖에 없어. 또 불안정해. 자, 그러면 이거 집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?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금리는 연일 고공행진해서 주담대 10% 시대가 임박해 있죠. 은행 금리가 이미 8.5%를 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엄청나게 지금 시중은행도 뭐 7.5% 이렇잖아요. 그래서 뭐 난리가 지금 나 있고요. 자, 이렇게 되면 집 살 사람들이 없죠. 이런 상황에 누가 집을 사겠어요. 그래서 거래량 괴멸에 집값은 대폭락할 수밖에 없다.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실제 이제 5월까지 강남에 비해서 강북 쪽의 거래가 활발했다. 아무래도 좀 저가 쪽이 많은 곳이어서 활발했다라는 건데 뭐 15억 이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잖아요. 뭐 그다음에 25억 초과보다는 25억 이하 이런 쪽들의 거래가, 그래서 강북 쪽이 거래가 활발했다. 자, 근데 6월 들어서서 급격하게 또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오늘자 6월 20일자 마포도 보면 작년 6월에 666건, 거의 700건 가까이 터졌던 게 지금 4월하고 5월 그나마 200건대, 100건대까지 떨어졌다가 200건대로 올라섰는데 지금 22일 동안 마포 전체 거래가 17건에 불과합니다. 하루 한 건 거래가 안 됐다는 거예요. 완전 마포 거래 괴멸이라고까지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. 자, 성동 같은 경우에도 작년 6월에 765건, 800건 가까이 갔던 게 4월하고 5월에 뭐 100건대까지 떨어졌던 게 그나마 200건대까지 조금 올라가나 했더니 지금 25건이에요. 지금 20일 하루 겨우 한 건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. 광진 같은 경우에도 324건까지 갔던 게 뭐 거의 100건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4월, 5월 이제 180건 뭐 한
200건 조금 못 미치게 그래도 100건대까지 갔던 게 지금 17건이면 광진 같은 경우에도 하루 한 건이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. 전체가 그런 거예요, 지금. 자, 그리고 노원 같은 경우가 작년 6월에 한 800건이었었는데 올해 지금 4월, 5월이 난리가 났죠. 그래서 1000건을 넘었어요. 4월에 1000건 넘었고 5월도 한 830건 정도 되는데 뭐 조금 신고 기한이 남아 있으니까 한 900건대까지 갈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지금 1000건, 900건, 한 1000건 가깝게 1000건 좀 넘게 터졌던 게 지금 200건대로 지금 뚝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. 도봉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한 280건에서 지금 4월하고 5월에 뭐 380건, 한 400건 가깝게 지금 5월도 신고기한이 좀 남아있으니까 400건 가깝게 거래됐던 게 지금 113건으로 지금 뚝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강북 같은 경우에도 160건대였던 게 200건대까지 뭐 180건 한 200건대 정도 되겠네요. 200건대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11건이에요. 여기도 하루 한 건 거래가 안 되고 뭐 이건 이틀에 한 건이에요. 지금 22일이니까 22일에 11건이면 이틀에 한 건 정도 거래될 정도로. 자, 결국은 우리가 뭐 마포, 성동, 광진, 마성광, 그다음에 노원, 도봉, 강북, 노도강. 자, 꽤 거래가 많이 터졌던 지역들이지만 6월 들어서서 급격하게 지금 뭐 이렇게 그렇죠. 뚝뚝뚝뚝 떨어지고 거래가 괴멸 상황이다. 이렇게 보여지고요. 자, 그리고 실거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노원의 상계주공 14단지 18평형 6억까지 갔던 게 3억 9천까지 뭐 4억 아래로 떨어지면 마이너스 35%고요. 그리고 상계주공 16단지도 24평형 7억 3천까지 갔던 게 4억 7천5백으로 마이너스 35%고요. 중계동 쪽도 그런데 중계주공 7단지 18평형도 6억 좀 넘었었죠. 그게 3억 8천까지. 이게 21년이면 5년 전이잖아요. 그러니까 5년 전 집값보다도 마이너스 37%, 마이너스 40% 가깝다라는 건 뭐 충격적인 거죠. 그래서 5년 전 집값 밑으로 마이너스 40% 가깝게 뚝뚝 떨어져. 사실 6억짜리가 3억대까지 왔다는 건 거의 뭐 반토막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. 중계주공 2단지 17평 같은 경우에도 5억 8천2백까지 갔던 게 3억 3천까지 마이너스 41%고요. 하계동 쪽도 그런데요. 하계 한신 10평 4억 7천 지금 거의 5억 턱밑까지 갔던 게 3억까지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36%를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도봉구 지금 방학 신동아 1단지 29평 같은 경우에도 지금 5년 전에 6억 8천, 7억 턱밑까지 갔던 게 4억 2천까지 마이너스 38%고요. 자, 그리고 신동아 지금 19평도 마찬가지예요. 4억 6천8백까지 갔던 게 뭐 3억 아래 2억 8천까지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40%를 보이고 있고요. 창동주공 17단지 15평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 5억 9천9백, 6억 턱밑까지 갔던 게 지금 3억 1,500이면 마이너스 46%, 6억짜리가 3억이면 완전 반토막이 되겠습니다. 쌍문동의 신라이프 30평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 6억 5천까지나 갔던 아파트가 3억이 무너지고 2억 9천까지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55%, 반토막 아래로 5년 전 집값에서 반토막 아래로 내려가는 충격적인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뭐 반도체 호황이다. 한국의 성장률, 명목 성장률이긴 하지만 지금 뭐 10%를 지금 넘어간다. 뭐 전부 다 뭐 엄청나게 경제가 폭발적으로 특히나 코스피도 지금 9천을 넘었죠. 3천선이었던 게 9천 넘어가고 뭐 난리 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그 온기가 낙수 효과 뭐 이런 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. 그래서 중소기업도 어렵고 가게도 어렵고 자 이러다 보니까 집을 사고 싶은 매수 심리가 완전히 꺾였는데 특히나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뭐 5월 말 6월 들어서서 10%의 임박을 하는 특히나 6월 들어서서
지금 뭐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상을 이제 7월 지금 다음 달에 무조건 하는 걸로 지금 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얘기를 점도표상도 그렇고요. 미국도 지금 점도표상으로 봐도 지금 7월에 금리 인상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자, 결국은 뭐 환율 문제도 그렇고 뭐 지금 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괴멸될 수밖에 없겠죠.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집을 살 수 있겠어요? 뭐 이전 영상에서 살펴드렸지만 이제는 대출도 안 해줍니다. 대출도 안 해줘요. 집 샀다가 자칫 잘못하면 잔금도 못하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집값은 대폭락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6월부터 나타나고 있고 자 7월이 되면 이제 세제 개편까지 또 되겠죠. 이렇게 되면 뭐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악재가 쏟아지면서 집값은 하방 압력이 훨씬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새로운 이야기 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의 찐 시청자분들이다. 찐 구독자분들이다.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유튜브 쇼핑까지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게 정말 감사한 일이죠.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사실 뭐 아무리 힘들 때라도 뭐 이렇게 맛있는 뭐 정말 라면 한 끼, 삼양라면 한 끼 딱 먹고 나면 또 힘이 나 또 맛있잖아요. 삼양라면. 뭐 저는 입맛이 또 삼양라면 입맛이어서 그렇습니다. 뭐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뭐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고 또 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뭐 참 성가시고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잖아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일부러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뭐 너무나 다양한 것들을 구매를 해주고 계셔서 참 제가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거 매일 확인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.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게 늘 크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파가시 멤버십 킹스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.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,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.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김화정님, 윤복자님, 피피칠 사모님, 유용준님, 미셸님, 전영도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